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비나에서 만나뵙게 된 치과 의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주제를 삼게 된 임플란트 관리 및 착색 관리에서의 GBT 활용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 세계 지도 안에서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엄청 작은 나라죠. 거기에 지금 저는 아주 유명했던 그 가수 싸이가 불렀던 강남 스타일, 그 강남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BTS가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문화인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삼게 되는 임플란트와 착색 치아 GBT로 쉽게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환자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라는 그 주제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실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 임플란트라는 말로 검색을 했을 때 나라별로 그 임플란트에 대한 그 환자들의 생각이 무척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네이버에서의 검색을 보면 그 검색을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임플란트라는 말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런 유지관리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환자들의 생각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누군가가 환자들에게 도달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치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그 임플란트 관리라는 걸로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 환자들이 대한민국의 환자들도 심리적인 요소로는 중요하다, 정확하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무척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고가의 진료였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예방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세계적인 어떤 보고서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예방이 필요하고, 초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료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게 될 거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층이, 치아 의식이나 치주질에 대한 부담도 현저히 비용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치주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년 12%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이 계속적인 이 치주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공단의 조사로 밝혀지고 있고요. 또 스트라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임플란트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에서도 어, 매년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2009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2009년, 2013년, 2018년의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비교를 해보시면 2009년, 2013년에 그 늘어나는 추이가 크게 이제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 망명당 임플란트 신림률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2018년에 스트라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조사를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지금 임플란트 심리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65세 이상의 보험 적용이 이루어났기 때문에 임플란트 이렇게 심리률이 높아진 게 아닐까. 이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이런 보험화가 돼서 혜택을 받으셔서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치과 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보험진료비의 가장
증가 추이가 높아지는 것이 보험 임플란트 부분이었고요. 아까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 좌측에 그 인포그래픽 보시면 덴탈 아리랑에 있는 그 신문사의 전자신문에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자료인데요. 이 병원 내에서 이런 인포그래픽 자료들을 병원 내에 비치를 해 놓으시면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외에도 많은 좋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이제 교육 자료나 이런 거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노인 환자들이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모든 방송에서 이런 전신질환과의 구강과의 관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우리 치과는 얼마나 환자에게 이런 전신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 치과계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저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진료를 계속해 가면서 느끼는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치과 임플란트 임상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이런 보고서를 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임플란트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걸 만들게 된 수순이 뭐였냐면 소비자 고발원이 임상 하도 그 어떤 임플란트로 인한 어떤 소비자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업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됐던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들게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상담, 진단, 치료 계획, 외과적 수술에 대한 부분, 보철 치료, 유지 관리, 성공의 요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대학교 교수님들, 임상의 아주 유명하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임상가인 이제 치과의생사 그다음 간호사가 참여해서 이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아주 어느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병원 내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준비 정도를 이 책자를 갖고 준비를 하시면 어,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임플란트 임상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어, 체크를 할 때 저희가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로 임플란트 환자가 오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치태라든지 치석에 대한 그 존재 유무나 이런 양적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 조직에 대한 관찰이나 골에 대한 방사선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과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의 확인, 뭐 프랙처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탈락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주낭 검사를 탐침을 통해서 나오는 삼출물이나 출혈 유무를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과 환자의 편의성을 저희가 교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보철물의 변화에 의해서 질코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기능적으로 환자의 씹을 때 어떤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강위생 능력에 대한 강화나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균 검사 후에 혹시 구강 내에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세균 검사 후에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을 내리고 난 이후에 적절한 그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 관리를 위한 소환 시기나 적절한 간격, 그다음 소환 주기는 그 환자에 대한 구강 위생 관리에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환 주기를 당길지 멀리 할지를 재평가하게 되는 10가지 평가 기준을 저희가 갖고 저희가 임상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적용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8가지 그 GBT 컨셉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GBT 컨셉은 가이디드 바이오필름 테라피라고 해서 이 바이오필름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바이오필름을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제거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을 저희는 올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의 8가지 컨셉을 뉴 컨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드 컨셉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선생님들 병원에서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먼저 고객이 오면 저희가 여러 진단을 통하고, 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스케일링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초음파, 파워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핸드 스케일링, 그 다음 러버 컵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폴리싱 다른 매체를 또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기를 갖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올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 컨셉은 이 안에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단계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pH 스케일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고 리콜로 가는 이 뉴 컨셉의 8가지 단계를 진행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뉴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 8가지 컨셉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진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단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어떤 잇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치주 탐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혈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고, 차팅을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피드백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에 염색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염색한 것을 통해서 환자의 구강 상태, 관리에 대한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좀 더 케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더 저희가 케어를 하고 나서도 이술질로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술질로 케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염색 단계에서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핑크색은 가장 최근에 생긴 플라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솔질로 다 제거가 되는 것들이고, 조금 더 진한 보라색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오래된 이제 치석이라든지 조금 더 오래된 침착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솔질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때 저희가 이 pH 스케일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가 계속적인 어떤 유지 관리를 한다거나 홈케어에 대한 중요성을 이 부분에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에어플로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에 해당되는 페리오플로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퍼핏 뎁스가 깊다 5mm 이상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에어플로우로 가능한 것이고요. 그게 좀 더 깊다 그러면 이제 페리오플로우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에조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PST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8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진단 단계에서는 이제 구강 내 에어로졸을 줄이기 위해서 클로렉사메딘이든 이제 가글 용액을 통해서 먼저 환자가 이제 구강 가글을 하고 양치를 하고 나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진단을 했을 때 프루빙을 통해서 건강한지, 잇몸 질환이 치은염이 있는지, 치주염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깊은 단계의 치주 처치가, 외과적 치주 처치가 필요한 단계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일 경우에는 플라스틱 프로빙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차팅을 하게 됩니다. 차팅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저희는 예전에 이제 이런 하이진 차트를 새로 따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치료 내용과 섞이지 않도록 해서 따로 분류를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왔었던 내용을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다음 환자에게 상황에 대한 전체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트의 변화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차트를 이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페리오 인덱스, PHP 인덱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환자의 그 스코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으나 이 진료실에서 이런 걸 임상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환자가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어서 이걸 좀 더 환자가 알아보기 쉽고 저희도 좀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저희가 이 56개의 치아면을 색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차트를 바꾸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좀 시간도 절약을 하게 됐고 환자에게 이 차트를 그대로 보여줘서 그 환자의 구강 내 상태에 어느 부분에 플라그가 많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이제 브리딩이 되는 부분은 이제 플라그가 있는 부분은 까맣게 표시를 하고 브리딩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이제 플라그만 또 있는 데는 어디고 환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또 다음 넥스트 네오는 됐을 때 환자의 관리 상태를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눈으로 직시가 되니까 환자분들께서 이제 본인이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연히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요즘은 또 이제 전자차트가 이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환자의 상황을 어, 계속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서 환자가 이런 그래프를 갖고도 또 이제 설명을 해서 환자의 이해를 돕고 동기를 홈케어에 대한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주기적으로 왜 와야 하는지 병원에 주기적으로 왜 와야 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환자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염색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디스콜리징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디스콜리징 솔루션을 어, 저희가 이런 타블렛을 쓰거나 아니면 코팅 팔렛에 묻혀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3D 겔 같은 겔 타입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보시면 이렇게 디스콜팅 솔루션을 바르고 나면 이렇게 착색된 부분이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환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본인의 방금 몇 분 전만 해도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이 착색을 하고 나서의 변화를 보고 본인이 정말 한 번 더 상기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환자분이 좀 더 어디를 더 관리해야 되는지 또 취약점이 어딘지 이렇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 이술질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취약점에 대해서 환자에게 좀 더 설명을 하게 되고 어느 부분에 치수를 더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은 이런 이제 논문들을 많이 이제 발표가 돼 있어서 이걸 보면 1914년에 디스콜리징 용액이 발명이 되었고 80%의 정도의 이제 저희 치과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치과인들은 10%만이 실제로 이걸 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20% 안에 들어가시는지 이걸 루틴하게 우리가 치과 업무 중에 루틴의 업무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주 염증이 있는 것을 이런 면적을 단위로 보는 이 이제 영역에서 보면 쫙 펼쳐서 우리가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표면적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한 이런 여러 논문 중에 저도 최근에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고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아마 염증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염증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환자가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그럴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손바닥 크기의 이 사각형의 손바닥 크기 정도가 치주질환이 심한 정도의 환자가 갖고 있는 염증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환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런 이 손바닥을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환자가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회사에서 덴탈 라인이라고 하는 덴탈 전문
그 칫솔과 그 외에 용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환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치과인이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더 많이 쓰라고 하면 저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환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도 너무 많은 용품을 사용하게 해서 환자가 오히려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장 심플하게 환자에게 교육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분에게 맞는 걸 선택하게 하고 그 맞는 걸 잘 사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분에게는 치실을 사용하게 해야 하고 또 너무 관리가 정말 안 된다면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해서 어, 본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그 전자제품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게 말로만 하게 되면 환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칫솔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방향을 사용해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돌려서 닦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대로 여쭤보고 그 방법을 올바르게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이솔질이 잘 안 된다거나 그렇다면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해당되는 이런 관리 용품들을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그런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큰 칫솔을 환자한테 사용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바우 태치먼트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첨단 칫솔에 해당되는 엔드터프트 브러쉬를 쓴다거나 간혹 회사마다 이렇게 작은 엔드터프트 브러쉬가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에 꺾여서 안쪽 깊숙한 곳에 닦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는 또 이런 첨단 칫솔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임플란트 표면 자체가 워낙 그 티타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재질의 이런 이지핏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권유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덴탈 쇼를 갔는데 이런 넌 와이어 치간 칫솔이 나온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돼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것 중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어떤 것이 맞는 상품인지 선택해서 그가 댁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 유발을 시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칫솔을 갖고 온다면, 이런 칫솔로 계속 닦고 계셨다면,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했더라도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분이 닦고 있는 칫솔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간혹 가다가 정말 안 된다면, 하고 있는 칫솔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시죠? 이게 치아를 닦을 수 있는 칫솔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에어플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바이오필름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치은 연상, 치은 연화, 그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페리오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사용하냐 하면 자연치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연상연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그 다음에 보철물, 그 다음에 수복물, 연조직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혀에도 만약에 이제 너무 백태나 이런 것들이 껴 있으시면 혀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혀에도 이제 저희가 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 제거에도 되게 용이합니다. 특히 페리오 플러스는 입자가 그 페리오 파우더보다는 약간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테인 제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인 제거에 좀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교정 장치에 그 플라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클리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거나 아니면 교정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치면을 클리닝할 때 또 이제 저희가 클리닝을 하게 되고 피덴피셔를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 임프레션을 눈을 뜨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미백 치료, 불소 도포 하기 전에 이런 이제 에어플로어를 사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이제 파우더와 혼합돼서 물과 함께 분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에어와 워터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에어블로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할 때 저희가 이런 네 가지의 파우더가 있는데, 실제 저는 이 파우더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예전에는 저희가 이 파우더를 썼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파우더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지금은 이제 보시면 입자 크기가 65에서 40 마이크론으로 저희가 이제 변화됐고,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은 중탄산 나트륨은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오 플러스는 에리톨이라는 그 자일톨계의 그런 그 당분을 우리가 쓰게 되고 14 마이크론의 그 입자를 갖고 있는 플러스 그 파우더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착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제품을 사용해서 그 바이오필름이나 착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파우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천연 설탕 대체제로 저희가 그 에리톨,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이 에리톨은 이제 대체제이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주 좋아하시죠? 소주 좋아하시면 그 안에도 이 에리톨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주성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성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클로렉시딘이 0.3%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잇몸 안에 클리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소독 효과나 이런 세정 효과가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임플란트에 적용되고 또 치주나 치매염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클래식 파우더가 갖고 있었던 중탄산 나트륨의 그 저염식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파우더는 저염식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좋은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파우더가 14마이크론이다 보니까 이제 연조직이나 경조직에 모두에게 다 안전한 그런 파우더이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의 제거나 이런 스테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나 이런 크기에 의해서 제거력이 훨씬 더 글리시닌 페리오 파우더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제거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톨은 바이오필름 제거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스테인 제거까지 되고 있고, 그 다음 치아 우식균에 대한 그 저항이나 이런 바이오필름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이제 글리세린과의 그 차이점을 보면 글리세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안전하게 에어플래싱이 가능하고 입자가 25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치주 환자에게 적용된 그런 파우더라고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입자 크기가 얘가 작지만 좀 더 표면이 견고해서 스테인이나 이런 것들 연마력을 훨씬 더 높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리톨은 자이리톨과 마찬가지로 구강 내에서 치아 우식증을 만들어내는 균의 대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히려 에리톨이 자이리톨보다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든다라고 우식균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제 연구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착색된 부분들이 너무 많을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클래식 파우더는 중탄산 나트륨이 베이스이고 베이킹 소다가 베이스가 되는 이제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세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자 크기는 40 마이크론의 그 크기를 갖고 있어서 좀 더 14 마이크론보다는 커서
혀나 이런데 이제 연조직에 맞닥뜨리면 좀 따끔거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사용하실 때 좀 더 많은 버큼 석션이나 보호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치아에 사용했을 때 여러 회사들의 제품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우리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제 파우더를 사용했을 때 치아 표면에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봤을 때 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이 에리톨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여러 뭐 글라스 아이너무나 여러 제품 수복물에도 저희가 이런 파우더를 뿌려서 나왔던 논문들의 근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에리톨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자극되지 않은 상태의 파우더라고 이제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보호도 중요하고요. 환자의 보호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에어로졸이 많이 날리니까 버큼 석션을 좀 주로 하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회용 석션, 그러니까 보조 석션을 하면서 버큼 석션을 같이 해서 두 개의 석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주로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석션과 버큼 석션을 같이 사용해서 전치부에 쓸 때는 주로 버큼 석션을 많이 쓰게 되고요. 구치부에 사용할 때는 페리오 플러스 파우더를 쓸 때는 굳이 버큼 석션을 구치부에 할 때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일회용 석션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 클래식 파우더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연조직에 닿으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라도 이렇게 구강에, 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꺼지를 넣는다거나 버금 석션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나 거리나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각도는 내각이 한 30도에서 60도, 한 45도 정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셔야 이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고 가장 넓은 부위에 이 포물선 넓은 부위에서 어, 치아 표면에 이 파우더와 물이 부딪혀서 그것에 의해서 닦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도에서 60도의 각도를 만들어줘야 이 정도의 그 각도가 나오고 이 포물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명과 떨어지는 거리는 3m에서 5mm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간 사이에 주로 많이 스테인들이 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치간을 저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면을 지그재그 형식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잇몸 라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전치부, 구치부 이렇게 나눠서 6등분을 해서 연결된 동작으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 쪽을 사용할 때는 이 잇몸 쪽에 이 마진 안으로 에어플로우 파우더가 들어가고 에어플로우가 들어가서 이 잇몸 마진이 살짝 들려서 안에가 다 닦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게끔 각도를 줘서 이제 그렇게 닦아줘야 그 안에 세정과 바이오필름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의생과 교수님이신데요. 미백 치료를 한 거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클래식 파우더로 링괄 쪽 스테인을 제거하고 났더니 이렇게 미백 효과 같이 나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케어를 받으시고 나서 저 미백 치료 해주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런 파우더를 이용해서 착색 제거를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미백의 효과를 환자 자신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한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색 제거에 많은 도움을 주는 클래식 파우더이고요. 클래식 파우더를 사용하고 나서는 꼭 그 페리오 플러스 파우더로 마무리를 한 번 더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올드 컨셉에서 우리가 러버컵을 사용하게 되면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표면 자체가 균일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치아의 치열 자체의 형태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정말 제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러버컵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어플로우를 없는 병원은 이런 부분을 다 캐비톤 초음파로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해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환자에게도 만족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플로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특히 임플란트에 이제 적합한 유일한 방법이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임플란트를 경험한 지 거의 한 28년 정도 됐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진료실에서 경험을 한 지요. 보면 아주 예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갭에 의해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났지만 요즘은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돼서 이 갭 형상이 많이 줄어서 입안 내에서 냄새 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사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세균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무래도 이런 미세한 파우더나 이런 좀 물과 같은 이런 분사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논문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필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여러 우리가 갖고 있는 에어플로우나 페리오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리오플로우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치주낭 깊이가 좀 깊고 자연치하지만 치주낭 깊이가 3mm 이상이어서 그 밑에까지 케어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페리오 플러스나 아니면은 아까 페리오 파우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은 연화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반드시 교육받은 전문가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치주난 깊이가 4mm 이상일 때만 사용을 하고, 치조골이 3mm 이하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위에 저희가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디스탈 메지알, 디스탈 메지알 해서 네 군데에 저희가 분사를 하게 되어 있고, 분사할 때 5초,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치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요. 한 최소 그 잇몸이 거의 좀 아무는 8주 이후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오플로우는 이렇게 일회용 팁을 쓰게 되는데요. 팁의 그 프루브와 똑같이 3mm, 5mm, 7mm 여기까지 하면 아마 9mm 정도 되는 그 눈금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잇몸 안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프루빙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갔지만 밑에 1mm를 띄워서 그 밑에서부터 어, 저희 노즐을 언 다음에 노즐을 이용해서 저희가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노즐을 사용을 할 때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클리닝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위당 5초를 발사하면서 저희가 계속 연속 동작을 통해서 클리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 끝에서 1mm를 띄운다, 1mm를 띄운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레이저를 아주 깊은 5mm 이하를 사용하실 때 레이저를 이용해서 먼저 길을 트시고 또 그 주변의 부분들을 좀 박멸을 하신 다음에 이 페리오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박테리아나 그다음에 그 바이오필름들을 제거를 하는 이제
시술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mm 이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4배 정도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 치근면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진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부위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잇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뭐 4개 디스탈 메지알 해서 링걸, 버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치근 이계부가 열려 있다면 치근 이계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접근 가능한 곳은 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너무 아무리 관리를 하셔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세균 검사를 통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균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환자에게 페리플로우를 진행을 하는 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에게는 자가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똑같은 소닉 케어나 이런, 저희가 환자가 집에서도 이제 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음파 연관돼서 좀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워터픽이나 아니면은 전동 칫솔을 권유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터픽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전동 칫솔을 권유해서 계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원래 한 반 정도의 그 본 로스가 있는 상태에서 삼투압이 나오는 상태였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원장님의 어떤 레이저와 그다음에 그 페리오플로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페리오플로우를 이용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은 이제 생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삼투압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삼투압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는 나쁜 단계가 아니라 위로 올라간 좋은 삼투압이 나오지 않는 상태의 생존 단계에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성공 생존,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게 2000년도, 2008년도에 유럽 치주학회에서 발표된 임플란트의 이제 생존 실패에 대한 단계를 구분해 놨던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서치해가지고 제가 유지 관리할 때 도구, 이제 가장 제가 관리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앞전 보셨던 이 환자는 지금 생존 단계에 있는 임플란트를 갖고 계시고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와 페리오플로우는 결국에는 비외과적 처치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를 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이제 외과적 처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을 열고 어떤 외과적 처치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박테리아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되지만, 비외과적 처치를 하게 됐을 때는 바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는 체어 타임도 줄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환자가 가장 편안한 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논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08년도부터 한 2013년까지 제가 이 논문을 거의 5년에 걸쳐서 환자를 일주일에 하루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환자군을 많이 설정했었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먼저 바이오필름을 먼저 제거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환자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이런 논문을 진행을 했었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GPT를 했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시간이 세이브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도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결국에는 이 에어플로우, 지금 GBT에 대한 어떤 컨셉에서도 근거로 쓰여지게 돼서 저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어플로우와 페리오플로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는 어떤 이제 주의사항을 주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치아 표면에 있는 패티크를 너무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타액으로 그 부분이 이제 감싸서 보호가 되는 시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2시간 이후에 2시간 이후까지 조심해야 되는 이제 착색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하게끔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이렇게 봤을 때 페리오플로우와 이런 데이터들을 EMS에서 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치아하고 임플란트 치아를 하게 됐을 때 에어플로우와 페리오플로우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표를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이 되는 부분에서는 페리오플로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기증,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어플로우와 페리오플로우는 심각한 이제 어떤 우리에게 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에게는 좀 주로 이 부분들은 금기하게 되어 있고 또 임신을 하고 있거나 모유수 중인 환자에게도 페리오플로우는 이제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골괴사를 갖고 있는 분에게도 저희가 금기를 하고 있고 심장 박동기, 제세동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는 이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파우더에 대한 금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파우더는 중탄산 나트륨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저염식을 섭취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금기가 되고 있어서 이럴 때 대체 방안으로는 이제 플러스를 쓰게 되면 되고 그리고 향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도 이제 금기를 하게 되고 클로렉시딘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리신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대체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조는 다음 강의를 해주신 김보경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 세 개의 팁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PS 팁이고요. 왜냐하면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치은 영상에 치석이 아주 많은 환자분들을 다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도 주로 PS 팁을 좀 사용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다라고 느끼고 있고 소리도 좀 더 덜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환자도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팁이 마모가 된 걸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임상가들이 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출력량의 50%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팁 마모도를 항상 체크업하고 진료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키 때는 이런 가이드를 꼭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7번째 체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염색을 하고 나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면 그 바이오필름 파우더를 사용하는 양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제가 제거했는지를 우리가 시행한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걸 프로브나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갖게 되고 또 특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경조직에 나타나는 그런 우식증,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식증을 발견하게 되거나 어떤 임상적 징후를 또 발견하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모빌리티가 치아에 모빌리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장님과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이나 아니면은 수돗물, 우리가 컴포즈 레진 같은 경우에 맞은 부분들을 일일이 치아 하나하나를 저희가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재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이런 경우 정말 점막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자분도 너무 이술질 하실 때 아프다 하시고 그래서 원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해서 본그라프트하고 FGG 진집 그 치주까지 다시 이식 수술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의 불편감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걸 환자에게 이제 원장님께 전달을 해서 다시 새로운 치료가 다시 만들어지고 왜냐면 지금 100세 시대이고 이분 나이도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으실 때 이 안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체킹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그냥 클리닉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치아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인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한 3년 동안 제가 관리를 했던 분인데 계속 이제 나이는 52세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관리를 잘하시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하악 전치부 링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안 되셨는지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딥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정출되어 있는 하악 전치부를 갖고 있으셔가지고 특히 임플란트를 하셨기 때문에 교정을 권유했을 때 저도 좀 걱정이 됐는데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분을 진단을 하고 지금 현재 브라켓을 붙이고 교정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도 본인이 왜 안 닦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게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된다면 환자분도 이런 나이가 50이 넘으셨지만 결혼 교정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진료를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환자를 케어하는 게 그냥 클리닝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지금 100세 시대가 되는데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본인의 치아에 이렇게 설계를 재설계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체크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논문을 다시 쓰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저는 케어를 잘했다고 했지만 다시 디스코르징 솔루션을 마지막에 바르고 평가를 해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분들을 제가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말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디스코로징 발라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다시 치석을 다시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발필름 다시 제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8컨셉이 아니라 9컨셉을 하는 경우도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체크업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불소나 칼슘 이제 저희가 하이드록사이드 치아 재질과 거의 비슷한 제품들을 치아에 발라서 재강화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여기 있는 제품들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 이 제품과 이 제품 또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불소를 사용해야 될 연령이 있고 불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연령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구강 내에 건조증이 좀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구강 내 연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또 도움을 또 주는 제품들을 같이 사용해서 환자의 치아의 그런 재경화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해서 환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발라드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치실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케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리콜 단계에서는 바이오필름의 이제 발달 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3개월 단위로 올지 아니면 교정 환자일 경우에는 한두 달 관리로 계속적인 저희가 이제 루틴한 체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갖고 있는 전신질환의 상태나 또 치주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텀을 좀 더 빨리 해서 이 환자의 구강 상태나 동기부여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텀의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기호 식품 이런 병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임플란트 자연치아에서 6개월, 3개월, 한 달 이런 식의 치은염, 치주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텀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에서도 이런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임플란트 실패율에도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환자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 치과위생사들이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질문은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자 차트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저희도 저번 달에 바꿨어요. 근데 예전에 했던 제 데이터를 제가 다 입력을 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장의 그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고, 환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보게 되니까, 아, 내가 신경을 쓰면 좋아지고, 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돌아가서 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래프로 보이게 되니까, 환자가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내원에 대한 본인이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인식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표시한 마지막 질문에 이제 제품에 표시한 하트 색깔이 다른데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트 색깔은 제가, 네, 맞아요. 의미가 있어요. 너무 잘 캐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많이 쓰는 제품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색은 지금 이제 첫 병아리예요. 첫 경험을 해서 제가 지금 테스팅하고 있고 써보고 있는 제품이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임플란트 환자에게 에어플로우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임상적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여러 이제 문제보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기종이 생기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위들이 있었잖아요. 골 치조골이 3mm 정도밖에 안 남은 경우에 우리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배농이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아까 이제 기종이 제일 위험해요. 환자가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종 때문에 환자가 어떤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 기종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환자는 불편하고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적용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또 마지막 질문이 나오셨네요. 여러 EMS 장비로 처치하셨을 때 습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한테 문자가 발송을 할 때, 착색 제거는 비급여 진료라고 이미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파우더 치료를 할 때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아예 그냥 파우더만 저희가 착색 제거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수가를 책정해서 이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